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위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공급량, 즉 주택을 얼마나 많이 짓고 덜 짓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에 좀 부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36만 명 정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의 약 0.5%를 곱한 값을 적정 신규 아파트 공급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분기에도 어김없이 IS 동서에서 나와주셨는데요. 이게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사실 숫자만 봐서는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잘 모르고 또 사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을 함께 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 그 회사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업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기 실적 보다 보면은 사실 어떤 회사의 어떤 계절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게 계절성이라는 게 그냥 사계절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몇 년 단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게 계절성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나빠진 건지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그 건설업 이야기도 들어보고 건설업 이야기? IS 동서의 사장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S 동서의 김대균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좀 어떻습니까? 요새 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주식 시장도 좋지 못하고 저희 회사 역시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좀 주가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건설업이 좀 쉽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렇게 큰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별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네.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3분기 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매출액은 3,926억을 기록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24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 많이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바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요 이유는 좀 일회성인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설 부문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좀 짙은 파란색이 그 분양 사업, 즉 저희의 자체 사업에 대한 매출액이고 약간 연한 파란색이 이제 도급 사업에 관련된 그런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연한 파란색이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사 중이던 도급 현장들이 2분기에 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급 현장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준공되었던 현장인 그 창원 센트럴파크 엘리네뜰 이 현장에서 준공 정산 과정에서 이제 공사비가 좀 감액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감액이 됐어요. 공사비 감액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사비 도급 계약은 공사비를 얼마로 하겠다라는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금액 자체가 이제 줄어든 변경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사비를 덜 받으셨다고요? 예. 원래 더 받아야 당초 되는데. 계약했던 것보다 금액이 이제 좀 낮아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원래 그렇게 깎아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장은 이제 일반 도급 현장은 아니었고 그 지분제 도급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공사만 해주고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의 계약이 아니라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고 자기 집안채를 가져가고 나머지 조합 물량 말고 일반 물량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사가 분양했을 때 뭐 수익이 나면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험을 뭐 떠안는 그런 구조의 계약으로. 그게 지분제예요? 예, 맞습니까? 뭐 외형상으로는 이제 도급 사업이지만 이제 성격상으로 보면은 뭐 준자체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분양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잘 안 나오니까 더 잘 나왔으면 더 가져가는 건데 좀 덜 나와서 거기서 감액이 됐다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도급 그 지분제
현장이 총 3개가 있었는데 네. 그 앞번에 완료했던 현장 2군데에서는 실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액이 됐어요. 공사비가. 그래서 증액이 됐었는데 요 창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보다 실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던 그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던 그런 시점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조금 분양가를 낮게 해서 그 공격적으로 좀 분양을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합원 물량 빼고 나머지 일반 물량에 네, 대해서 네. 분양을 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분양가를 좀 높게 책정해도 되면 공사비 증액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인기가 조금 없으면 공사비가 감액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런 네, 구조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가 이제 수익이나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핸들링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분양이 잘 안 된 거예요? 분양 자체는 잘 됐습니다. 다 근데 찼다. 이제 조금 싸게 이제 저희가 약간 비싸게 가면 미분양이 되니까 네.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맞습니다. 이거를 완판을 시키는 것을 맞습니다.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 350억 정도 이제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 또 이제 삼봉이 같은 경우는 도급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350억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0원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350억이 찍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단까지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례적인 그런 이슈라서 다음 분기에는 이제 이런 이슈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뭐 수익성 자체는 다시 원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은 전반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네. 사실 건설업이라는 게 이게 제조업처럼 이게 계속 만드는 건 아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그 실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으면 매출이 많이 들어오고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없으면 이제 그만큼 비례해서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들은 뭐 시작해서 이제 끝이 있잖아요. 프로젝트성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보시면 2023년도부터 신규 뭐 수주나 신규 사업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자제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2022년 대비 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액이 좀 많이 줄어 있어요. 이때 수주가 줄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올 실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네, 얘기죠. 신규 사업을 좀 자제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만 저 때 만약에 수주를 많이 했으면 네, 아까 같은 그 감액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을 계속 수 있겠네요. 쌓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 저희가 또 뭐 신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으면 예. 지금쯤 회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네. 매출이 줄고 네. 만약에 공격적으로 했으면 나중에 이게 적자로 돌아오고. 적자로 돌아오고.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신 결과가 지금 이게 약간 매출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 현장이 좀 줄어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매출의 이제 탑 라인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하신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거기서 진짜 베팅을 하셨으면 수주를 계속 하셨으면은 좀 막말로 막 어디 물려가지고 막 엄청 그렇죠. 고생하고 계셨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제 계속 리스크 관리만 할 하실 수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 흐름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 방향은? 그래서 이제 언제 사업을 재개하느냐. 어디까지가 내려가고 어디서부터 올라가고 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한 2년 정도 거의 이제 신규 사업을 자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다음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표에 가장 하단에 보시면 경산 중산지구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저 위에 4개 프로젝트인가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은 총 4군데인데 여기 울산 UCT 같은 경우는 끝났고, 6월까지 이제 공사가 이미 끝났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매출이 이제 인도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표에는 넣어놨고 실제 공사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요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요 3개 중에서도 10블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준공이 나요. 그리고 8, 9블럭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네. 요 두 현장도 곧 정리가 되고 그럼 한 개 남는 거네요, 사업이? 네, 한 개 남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 이거 보면은 주주들이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매출이 막 툭툭툭 떨어지니까 그쵸. 이게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신 건데 오히려 주주들 보기에는 매출이 막 빠지니까 그리고 다음 게 지금 없다. 네, 그게 안 보인다. 사실 그런 문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고 맞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부에서 회사를 봤을 때는 이런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외부에서 이제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 너무 이제 좀 신규 수주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신규 분양이나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맞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규 분양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뭐 수익성이 나서 한다라기보다는 네. 뭐 이제 금융 비용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밀어내서 뭐 그냥 현금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분양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겁니까? 공사비 감액 같은 게 그들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러면 공사비 감액으로 해서 부족한 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힘든 거를 네. 막아야 되니까 돈을 돌리는 차원에서 신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설 환경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이거를 더 버티면 네. 어쨌든 이자 비용은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비용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빚을 내서 땅을 사놨어. 네. 근데 공사를 해서 하려면 분양가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들고 있으면은 그렇죠. 이자를 계속 내야 네. 되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분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차원에서 와 이거는 진짜 주주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모르면 네. 되게 놀랄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매출이 쑥 꺼지니까 막 이거 놀라는 것도 네네.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와 우리 뭐 사업 새로 시작한대 그래가지고 와 막 좋다고 네. 들어갔다가 네. 몇 년 지나가지고 다 물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위험 관리 잘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하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산 중산지구에 네. 대한 프로젝트를 뭐 전사적으로 좀 사활을 걸고 잘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산 중산지구. 맞습니다. 중산지구. 여기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IS 동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좀 그냥 적나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뭐 2025년 하반기에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왜 이제 2025년 하반기인지 네. 뭐 좀 그런 근거와 또 회사가 또 어떤 관점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경산 중산지구는 그 대구 수성구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산지구에 이제 그 거주 주민들도 그 대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 이제 중산지구는 대구 부동산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위치가 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가 또 대구의 강남이고 네, 그렇죠. 교육열 굉장히 뜨거운 그런 또 지역이죠. 약간 좀 부심도 높습니다. 네. 돈 좀 있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 네. 근데 거기에 바로 옆에 경산에 중산 있고 거기에 중산지구가 있다. 뭐 대구가 다 어디 있는지는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큰 화면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대구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대구가 이런 모습입니다. 저 옆에 경산 네. 경산 있네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면적이 넓지만 실제 뭐 시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수성구. 이거를 위성 사진으로 좀 겹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가 이제 이렇게 보이죠. 네. 진짜 그렇구나. 분지구나. 말로만 듣던 걸 저렇게 보게 되네요. 그래서 덥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는구나. 그래서 대구에서 사실 가장 좋은 동네는 수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로 치면 강남이죠. 그래서 수성구가 가장 좋은 동네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수성구가 있고 여기 그 경산하고 이 경계 지역인 요 부분이 바로 저희 사업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구나.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수성구의 가장 핵심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지하철 타면 한 15분 거리, 차로도 한 20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프로젝트 하는 데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요? 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중산지라고 호수가 하나 있고, 네.
요 땅이 저희 땅입니다. 요 땅. 오, 호수뷰예요?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역하고는 요 정도 거리. 말버스 정도는 타야 될 것 같은. 걸어가도 충분하고요. 아, 그래요? 700m, 600m 정도 될 겁니다. 직선거리로 치면. 그래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이 중산지구 내에서 이제 저희 땅만 개발이 안 됐고, 나머지는 좀 다 개발이 돼서. 다 개발됐어요. 네. 저게 좀 나름 또 중요한 네. 게 새 동네로 이사를 가면은 자기만 없어요. 자기만 있어. 나머지 다 또 벌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된 곳에 들어가는구나. 네, 마지막 남은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도시가 완성되는 형태. 혹시 그러면 저기 새로 바로 옆에 개발돼서 들어가 있는 그 지역들은 언제쯤 입주가 된 곳들이에요? 꽤 됐어요? 아니면 네, 최근에? 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입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계 지역이라서 이쪽은 이제 대구, 성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호수가 있는데 이 땅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개발할 거냐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끼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저 같습니다. 호수는 IS 동석계 아니죠? 예, 이거는 저희 건 아니지만 마치 저희 단지에 속해 있는. 야, 잘 잡았어요. 야, 이건 좀 반칙이다, 이거는. 그러게. 나 또 거의 저기까지 산 줄 알았지. 근데 결국은 이제 증산지구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좀 미뤄져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 경기, 그리고 대구 부동산 경기의 영향일 건데 네. 여기에 그 대구 지역에서 이제 경산이지만 사실상의 대구 지역에서 이 분양을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입주 물량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대구 부동산 시장에 좀 특징이 있는데 뭐 서울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좀 공급량의 영향이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영향.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잠재 수요가 굉장히 좀 큰 곳인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이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실수요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뭐 저 멀리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도 서울 강남에 똘똘한 뭐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언제나 이제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가 이제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서울시의 공급량보다는 뭐 어떤 금융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좀 받는 지역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위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공급량, 즉 주택을 얼마나 많이 짓고 덜 짓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에 좀 부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36만 명 정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의 약 0.5%를 곱한 값을 적정 신규 아파트 공급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1년에 뭐 한 1만 2천 호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인구의 이제 0.5%를 곱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제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입니다. 이게 저기죠. 20년 후에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0.5에다 20 곱하면은 100이에요. 그럼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지. 그거예요? 네, 0.5 곱해갖고 인구수 대비해서 네. 아파트가 있으면 0.5면 20년 지나면 그렇죠. 한 바퀴 돌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재개발해서 다시 있는 네. 그런 기준으로 0.5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구체적인 뭐 기준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가구 수 증가율하고 노후주택 대체 수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그 전국에 약 38만 호 정도의 신규 주택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뭐 인구인 5,100만 명에 대비를 해보면 한 0.7% 정도가 나와요. 얼추 다르지 않다. 근데 이 숫자는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것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파트만 이제 발라내게 되면 대략 한 0.5% 정도가 됩니다. 그럼 대구에는 몇 가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인구 대비 0.5를 곱하면? 1만 2천 호. 12,000호.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대구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한 1만 2천 호 정도의 그런 신규 아파트가 필요한 시장인데 이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 얼마나 많은 공급이 있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여기 있는 물량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좀 빠진 숫자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표시된 물량은 분양을 한 아파트만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한 아파트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착공하고 분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착공을 먼저 하고 이제 공사 뭐 중간이나 막바지에 후분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좀 분양가를 더 높여서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미분양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한 1, 2년 정도 더 시장 상황을 두고 보다가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뒤로 미루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과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네. 이거를 프로젝트를 안 하고 계속 있자니 금융 비용이 계속 나오고 근데 지금 바로 분양을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이게 분양 가격이 높게 안 나오거나 미분양이 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후분양이나 중간 분양으로 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정확하게 보려면 이런 물량까지 좀 다 조사를 해서 더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부분 좀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2023년하고 24년에 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와, 진짜 불안하긴 하다. 그래서 이는 뭐 2020년에서 뭐 22년까지 굉장히 좀 많이 분양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하는. 2020년, 2022년에 분양했던 거니까 23년, 24년에 입주할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지금 12,000 가구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보니까 몇만입니까? 네, 37,000. 37,000.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군요. 이게 이제 미분양 물량은 아니고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죠. 입주 물량이니까 그렇긴 한데. 네, 이 안에 이제 미분양 물량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으니까 미분양의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이 이제 준공하고 입주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공급 물량이 많은 겁니다. 공급 물량이 많죠. 그래서 2025년을 잡으신 거구나. 그러네요. 12,500으로 내려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인 뭐 2023년부터는 또 반대로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하는 물량이 급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점은 2028년이나 29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2028년이나 29년에 그 다시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네. 내년 이후부터는 어떤 이런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미분양 얘기는 내년 얘기고 그렇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한 28년 이때 입주를 하는 거니까 그때쯤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거의 없을 거다. 이게 타임렉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파트는 바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준비해서 이제 실제 공급되기까지 뭐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뭔가 이제 신축 행위가 일어나야지 그 부족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이 수급상으로 봤을 때 대구에서 이제 분양하기 괜찮은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근데 저는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미분양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뭐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진짜 소진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예상할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되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중에는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준공 후가 되고 준공 후에도 이제 여전히 팔리지 않고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면 그때 이제 뭐 악성 미분양 혹은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제 또 새롭게 분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차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왜 내년에 분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은 좀 알겠어요. 이게 28년에 진짜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그때를 맞춰서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25년에는 분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좀 이해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거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분양을 하는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떠냐, 이때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달라지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남아 있는 시점이라면은 분양가를 높게 못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미분양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내년 분양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건데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에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대구 도심 내에 있는 미분양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년까지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현명하신 뭐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파트를 더 이상 싸게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최근 몇 년간 건축공사비가 2배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4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그 전용 면적이 25평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서비스 면적 그리고 복도, 주차장 뭐 이런 공용부 면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더하면 대략 한 50평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그 건축 공사비가 뭐 예전에 평당 300에서 400만 원 하던 것이 평당 800만 원으로 진짜 두 배 올랐어요. 올랐거든요. 그래서 50평 곱하기 800만 원 하면 직접 공사비인 시공비만 4억이 나오게 됩니다.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업비인 뭐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뭐 취등록세, 설계비, 판매 수수료, 광고비, 금융비용 이런 사업비를 또 더하게 되면 뭐 원가만 5억에서 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땅값을 빼고요. 네. 근데 이제 땅값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싸게 뭐 평당 1,0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이게 34평 기준으로 대지 면적이 한 12평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땅값이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시행 마진이 붙어야 수익이 나야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거의 원가만 한 8억? 7억? 7억 정도? 그렇죠. 이제 땅값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전국 어디든 앞으로 6억 밑으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기는 좀 굉장히 불가능한. 잠깐 이거 갑자기 원가 밑으로 세일하는 거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좀 저렴한 공사비로 지은 지금 이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미분양 물량이나 좀 이제 좀 분양권 같은 것들을 이런 원가 이하로 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지금 원가 따져보면 옛날 원가로 만드는 거라 네. 그게 더 싸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로 뭔가 아파트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땅값을 제외하고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원가만. 네. 거기에 이제 땅값이랑 뭐 시행사 마진까지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사시는 동네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뭐 금액이 나오겠구나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뭐 좀 마이너스 P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런 원가보다도 좀 싸게 풀려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좀 앞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는 사실 원가가 얼마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딱 보면서 이 정도가 대략 원가라고 치면 이것보다 낮은 가격이면 이게 물론 분양이 된 시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겠으나 네. 이 정도 원가면 나는 아파트를 싸게 사는 거구나 혹은 비싸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짓는데 3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3년 전 원가하고 그렇죠. 3년 전 원가하고 지금 다르죠. 3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는 걔네는 그냥 딱 원가보다 마진 붙여서 받았는데도 지금보다 더 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와.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중산지구니까 중산지구는 2025년 시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언제 분양할 것인가, 얼마에 분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분양가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분양하는 당시에 주변 뭐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 경산 중산지구 내에서 좀 가장 비싼 아파트가 평당 한 1,8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입지라든지 규모, 뭐 상품성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 좀 저희 현장이 좀 압도적으로 좋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민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받아야
IS 동서가 이익을 많이 내고 네. 그래야 이제 주주들이 좀 좋아할 좋아하고. 건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진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부동산 사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긴 한데 이게 이미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근처에 이제 현장 근처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이미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좀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홍보관 봤거든요. 아, 그래요? 빚 갚은척하긴 하더라고요. 와. 또 홍보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이제 재밌는 거는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역으로 또 여쭤봐요. 얼마 네. 정도면 사시겠느냐. 아, 그렇게 그래요? 해서 이제 피드백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거기 오시는 분들은 구매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 혹은 분양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들을 다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그 결국은 지금 IS 동서의 주주분들은 이 경산의 중산지구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럼 지금 있는 프로젝트도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진짜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뭐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업자는 없으니까 없죠. 네. 우리 차장님이 좀 설득력 있게 네네. 우리 주주분들이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진짜 잘 되겠는데 쉽게 한번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경북 지역 통틀어서 뭐 그동안 좀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좀 나오기 힘든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최고층도 이제 59층이고요. 그리고 3,443세대의 굉장히 좀 최대 단지이면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중산지 호수와 뛰어난 경관 그리고 뭐 수성구와 인접한 뭐 32,000평 이런 또 대규모 입지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뭐 학군, 인프라 모든 면에서 뭐 이 단지보다 좀 더 좋은 단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뭐 구조나 조경, 뭐 커뮤니티 그리고 내부에 이제 최고급 자재와 가구를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정말 고급스럽게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지 그 이상으로 저희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부분을 보시면 건물이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좀 모양이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아. 그러니까 이게 세 면이 외부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서비스 면적도 세 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베란다 그렇죠. 데가 서비스 네. 면적인데 베란다가 세 면에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가 그 앞면에 이제 서비스 면적이 다 들어가고 네. 뒷면에 일부 이제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 면에 뭐 빠짐없이 다 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뭐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뭐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한 3, 4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 8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 4평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3평이면은 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34평인데 방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형 평수로 가면은 차이가 더 심하게 벌어지는데 이 40평대는 서비스 면적이 10평이 넘어가고요. 네. 50평대는 20평이 넘어가게 됩니다. 방 7개가 생깁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모델하우스 만들어지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게 30평대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왠지 40평대처럼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40평대라고 생각했는데 50평대 같고 50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70평처럼 느껴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최고급 뭐 아파트이고요. 모든 면에서 좀 상품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IS 동서가 아니면 좀 이렇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좀 성품성을 좀 극대화해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행만 하고 시공을 또 따로 준다면 또 네. 시공 마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오래 전에 좀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매입했고 또 자체적으로 뭐 이제 시공 뭐 AS 이런 부분까지 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AS도 중요하지. 그렇죠. 네.
요즘에 입주 후 불량 아파트 네. 얘기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상품을 좀 저렴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이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좀 눈으로 봐야지 이거를 좀 인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하우스가 좀 지어지게 되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가보시면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메리트 이런 것들을 몸소 좀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들으시면서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뭐 아파트 좋습니다. 여기 보러 오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주분들이 지금 IS 동서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요런 프로젝트를 지금 2025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근거 자료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래도 건설이 매출의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건설이 좀 비중이 많이 두긴 했거든요. 다른 사업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IS 동서 하면은 그때 지금은 좀 관심이 덜해졌지만 네. 우리 한때 뜨거웠던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 네네.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광물 가격이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좀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뭐 관련 업계가 좀 이제 부정적인 뭐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재 뭐 배터리 업계에서 좀 가장 큰 어려움은 좀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뭐 이제 많은 관련 기업들이 뭐 지난 몇 년간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제 수요를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캐파 확장을 좀 공격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증설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IS 동서 입장이에요? 아니면 전체 업계? 전체 업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공장을 짓게 되면은 뭐 최소한의 이제 가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안 팔린다고 해서 뭐 무작정 세워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장 운영과 관련한 뭐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그리고 고정비 같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받쳐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를 충당해야 하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업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IS 동서 상황은 좀 어때요? 그래서 뭐 캐펙스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건설업도 좀 투자 타임이 굉장히 핵심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배터리 캐즘이 좀 캐펙스를 너무 빨리 한 경향이 좀 맞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IS 동서는 이제 디벨로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뭐 시장의 주택을 성공적으로 좀 공급해오다 보니까 뭐 이런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잘 하시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그간의 이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신사업인 이 폐배터리 쪽에서도 좀 매우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보수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좀 투자 속도 조절을 좀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좀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그런 속도에 발맞춰 좀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업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비교적 재정적으로 좀 건전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에 그 폐배터리 업황이 굉장히 좋고 전망이 좀 밝은 그런 시기에 이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 빨리 좀 자본 조달해서 공격적으로 그 증설을 해라. 네. 뭐 이런 의견을 좀 굉장히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조바심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회사는 좀 오랜 기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축적한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속도 조절을 좀 했던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회사의 결정이 좀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는 폐배터리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뭐 정책적 변동성이 좀 큰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가 완료되고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에 이 환경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S 동서가 잘하는 것이 이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뭐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모두가 이제 좀 부정적일 때 희망과 기회를 발견하고 이 과감하게 베팅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나 뭐 폐배터리 업계가 뭐 현재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뭐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뭐 빠르면 2026년부터 좀 캐즘을 극복하고 업황이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는 뭐 이런 경기 사이클을 철저히 좀 분석을 해서 뭐 투자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뭐 최근에 그 LS M&M하고 MOU를 좀 체결한 건이 있습니다. LS. 예. 그 LS M&M하고 LNF의 합작법인인 LNF 배터리 솔루션이
일하는 네. 기업이 지금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2026년부터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또 추가적으로 공동 투자나 뭐 마케팅을 뭐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른 데 캐증 겪는 것에 비해서는 그 투자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물려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발빠르게 뭐 좀 공격적으로 그 투자를 했던 기업일수록 지금 현재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재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그리고서 이제 LSMNM하고 LNF가 이제 그 배터리 솔루션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짓고 있는데 네. 2026년부터 양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재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MOU를 맺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투자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계 내에서 이제 협력 관계를 좀 공고히 구축해 나가고 또 이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투자자분들이 듣기에 그렇게 막 되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 건설업도 속도 조절, 네. 폐배터리 사업도 속도 조절. 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올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했던 회사들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는 투자자들은 결국은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너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좀 더 빠르게 뛰기 위한 도약을 하기 위한 네.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 타이밍이 언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까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배터리 캐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그렇죠. 같고 지금 건설은 경산에 있는 중산지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근데 왠지 주주분들은 가서 모델하우스 개인 가서 보실 것 한 번씩 같아요. 보시면 좋죠. 그리고 사실 그 뭔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막 굉장히 그 화려한 미래, 그다음에 장밋빛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투자를 더 많이 했는지를 많이 관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뭐 한 120년, 100년 이렇게 긴 시간을 뒤돌아보면 재정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참 뭐 뭘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얼마나 조절을 잘하는지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네,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비즈니스를 좀 활발하게 네. 전개할 때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모으게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이것도 안 한다는 판단도 되게 어려운 건데 맞아요. 그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좀 덜 인식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저한테 너 안 해? 전 지금 안 할 때입니다. 안 좋은데. 지금까지 IS 동서의 김태균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